저는 오늘 2021년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의 일부 토론 사회를 맡은 조기대 소장입니다. 일부 토론회는 언론진흥재단 무원실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잡지 수용자의 재발견, MZ세대와 잡지 미디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이라면 세 가지 의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딴지 출판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딴짓을 장려하는 출판사입니다. 저희가 딴짓하지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 딴짓을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밥벌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라는 관점의 주제를 가지고 잡지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하기도 하고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행사도 함께 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저희는 2015년 9월에 시작해서 2020년 지금까지 총 13권의 잡지와 한 권의 단행본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노란 색깔부터가 1권으로 해서 1,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권의 잡지가 시즌 1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딴짓은 그 호마다 특별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딴짓을 장려한다는 이제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호마다 남자들의 딴짓, 시니어들의 딴짓, 직장인들의 딴짓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 주제마다 딴짓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장소를 소개한다거나 혹은 가볼 만한 이벤트 행사들을 소개하거나 딴짓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소개해서 너가 좋아하는 일을 좀 더 잘 해봐 라고 제안하는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 10권의 잡지를 소구 주제를 잡다 보니까 조금씩 독자들이 매너리즘을 느낀다고 할까요?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시즌2를 재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시즌2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주제가 보다 삶에 더 밀착해서 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여자 어떻게 일해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다음 달에 나오는 잡지의 주제는 요즘 MZ 세대들의 대단히 큰 이슈죠. 돈 어떻게 벌고 쓰고 모아야 할까 이런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제 2015년 저희가 잡지를 시작했을 때는 이 독립 매거진이라는 게 굉장히 열풍이었거든요. 거의 1세대, 2세대 막 이렇게 불릴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독특한 주제를 잡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독립 매거진이라는 형태 자체를 사랑해 주셔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시즌2로 넘어가면서부터 독립 매거진과 그냥 일반 매거진의 흐름이 좀 이렇게 희석화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독립 매거진이 나오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보다 세밀한 주제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즌2로 접어들면서 주제를 바꾸게 되었어요. 단행본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행본은 여기 왼쪽에 연하있는 여자들의 사극클럽이라는 인터뷰집은 올해 초에 나왔고요.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평범한 동네의 하루라는 콘텐츠인데 이 두 콘텐츠를 다 원래 잡지에서 시작했었던 콘텐츠를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취재하거나 다른 분들을 모시고 만들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잡지와 단행본 제작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잡지를 만든 다음에 잡지에서 발굴한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보다 심도 있게 파서 단행본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세 명이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리고 옆에 황은주 편집자, 그리고 장모연 디자이너입니다. 이 세 명 체제가 5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뒤에는 저희 문화공간인데 잡지를 만드는 출판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로에 있는 100평 규모의 큰 한옥을 저희가 대관 알죠? 월세를 내고
거기 들어가서 문화공간을 운영해봤어요.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이제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이 공간이 거점이 돼서 이 잡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좀 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들을 열고는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바라고 해서 책을 읽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1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홍대에서 운영을 했고 딴지 시간이 이제 잡지에서 파생돼서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관련된 책들을 큐레이션해서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독자 모임을 이제 바에서 자주 열곤 했었는데 역시나 두 번째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뒤편에서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멤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앞으로 이 전체 발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멤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출판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공기업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지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을 잡지를 만든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3명 중에서 이 황은주 편집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편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디자이너는 여기가 이제 전업이라고 거의 봐야겠죠. 하지만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엔잡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맨 처음에 국내 잡지 성공사라고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이 발제를 제안해주신 분한테 왔거든요. 저희가 어째서 성공이냐 그랬더니 아유 당연히 성공이죠 라고만 말씀해주시고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네, 혼자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를 성공이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게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이유가 그냥 잡지의 성공 사례라고 했으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요인을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립이라는 말이 듣는 것 자체로는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일 수 있거든요. 요즘의 밀레니얼이나 Z세대의 특징이 또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명확한 수치나 어떤 이윤으로만 환산되지 않은 것을 성공이라고 많이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성공이라면 그건 성공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윤의 극대화 관점에서 아마도 저희를 부르신 게 아닐까 싶어서 아마 이런 관점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이에요. 저희 잡지를 6년 정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독립잡지는 지속적으로 만들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작비를 어디서 대주지 않고 많은 독립잡지들이 광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작비를 이제 외부에서 댈 수도 없죠. 그렇다고 지원 사업에 만약 의지할 수 없어서 지원 사업은 보통 일회성에서 끝나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꾸준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뿐만이 아니라 SNS도 운영하고 그리고 구독자, 정기 구독자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커뮤니티에 오고 행사에 참여하는 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마도 성공 키워드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잡지의 수익화입니다. 독립잡지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거를 만드는 저희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보는 잡지의 성공이라는 포인트를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부분은 저희가 책을 계속 만들었는데 지금 13권을 만들었으니까 거의 1년에 한 3권 정도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한 셈입니다. 잡지를 많이 찍지는 않아요. 저희는 한 번 찍을 때 500부 정도를 찍고 잡지를 만든 후에 그것을 온라인 PDF로 만들어가지고 저희와 제휴한 언론사들에서 일정 비용을 내고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SNS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잡지 소개뿐 아니라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고요. 시즌 1 10권 제작 후에 2권 제작하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정기 구독을 운영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 정기 구독자는 2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호마다 선주문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먼저 잡지가 나왔을 때 주문을 해주시면 굿즈를 제공해 드린다거나 잡지 먼저 제공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잡지에 새겨드린다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특별호 같은 경우에는 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 중에서도 출판 펀딩에 좀 특화된 그런 펀딩 사이트를 종종 이용합니다. 어떻게 시리즈라는 거는 저희가 시즌2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돈을 벌고 모아야 될까라는 주제로 잡지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잡지를 만들면 꼭 이렇게 어떻게 파티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독자들 30명을 모집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었던, 그러니까 책으로만 만났었던 모임을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더불어 딴지클럽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딴지클럽은 이제 삼성의 멀티캠퍼스라는 교육회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보내고 또 책을 판매하고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꾸준한 독자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성공사를 뽑은 요인은 수익성 확보로 보았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에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기념 단행본의 성과 보고집을 제작하는 일로 보통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독립출판 워크숍이라고 해서 독립출판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3기를 운영했고 졸업생들은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딴짓을 장려하는 시리즈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의 학교라는 금천구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딴짓을 시도해볼 수 있을지, 어떤 취미를 새로 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세 가지 때문에 저희를 성공사례로 뽑으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익 구조의 독특함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딴짓의 다음 달에 나올 돈 어떻게 벌고 쓰고 모아야 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만드는 일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만든 청년참이라는 프로젝트의 공공기관 성과집이죠. 그것을 만드는 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잡지에는 광고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잡지 역시 광고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므로 딱히 수익이 날 데가 없어요. 이 모든 제작비, 인쇄비, 유통비, 콘텐츠 취재비, 사진작가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대여하고 책을 다 판매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낼 수 있을 만큼 수익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외주 작업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는 이런 책들을 작업했어요. 신림동 스리룸이라는 관악에 있는 청년문화 공간에 있는 어떤 인터뷰집을 만들어드리거나 영월분과 함께 영월에 있는 좋은 공간들을 소개하는 관광책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청년창가 만드는 프로젝트 결과 보고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독특하다는 게 왜 저희의 성공 요인에 도움이 되냐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 제작에 있어 흔들었던 것처럼 일과 그리고 주거, 돈 이것이 최근에 만들었던 세 가지 잡지의 이슈였는데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주된 관심이기도 하죠. 특히 요즘에 주식 주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주식 초보들이 많아지면서 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시의성과 화제성 그리고 저희가 당사자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이 주제 선정에 있어서 독자와 결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잡지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많은 콘텐츠 소비자이고 20, 30대 여성들은 문화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거를 그렇게 다른 세대보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하는 독자가 어떤 잡지의 주된 소비자와 일치한다는 점은 좋은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만들길래 그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콘텐츠 일부를 조금씩 쌓아봤습니다. 이거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도대체 작가님이라는 분의 에세이이고요. 저 오른쪽은 집이 곧 신분이 되는 계급 피라미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뭐 하지 않고 이렇게 소형 주택을 올린 사람들의 인터뷰를 취재한 겁니다. 요즘에 되게 관심사에 반영되어 있죠. 또 서울 밖에서 살면 어떤가요? 귀촌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2022년에도 귀촌이 중요 키워드가 될 거라고 하죠. 저희가 서울 밖에서 살면 어떨지, 해외에서 살면 어떨지 집중 취재한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역성이 부각돼서 동네를 하나씩 찾아가는데요. 어떤 동네들이 내가 살아온 동네의 느낌이 어떤지 거주자가 에세이를 쓰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세계화, 지구화에서 지역화로 바뀌어가는 시점에는 좀 의미가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했어요. 독자들의 에세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꾸준히 이제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편화된 뭐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영화제 같은 것보다 뭐 너먼골 영화제라고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하는 이런 환경 친화적인 콘텐츠들을 취재하러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에는 저희가 꾸준히 제작한 콘텐츠, 그러니까 커뮤니티 콘텐츠나 행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을 어떤 좌담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잡지에 싣고 있고요. 특히 이쪽은 서늘한 여름밤이라는 이제 20,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웹툰 작가이자 상담성이 노출되는 건데요. 잡지를 저희가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줌으로써 내가 잡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잡지를 기다렸는데 집에 발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취재를 갔다, 인쇄 중이다, 감리 중이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저희의 일상생활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인데요. 제가 혹시 못한 얘기가 있을까요? 독립잡지 성공에서는 결국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해보고 있고 새로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경향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초롱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대표님.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훈 교수님 나오셔서 밀레니엄 세대의 잡지 미디어 수용성 증진을 위한 방향성 묘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이정훈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세대,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미디어 수용 증진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잡지를 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적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또 막상 또 이게 또 그 여러 가지를 또 보게 되니까 또 다른 미디어 매체에 적용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제시한다기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제한 정도 수준을 받아들이면 발전적인 논의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이제 대표님의 그 발표를 보면서 거의 생각이 유사하거든요. 제가 더 보탤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제언 수준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재밌는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 처음에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모바일 시대에서 최근에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관련된 산업의 변화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 초연결 사회다, IoT 사회다, 빅데이터 사회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컨텐츠 제작 사업과 다른 산업과의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있고 그 외 사업은 그 외 사업대로 별도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서로 광고를 주고받는 입장에서 존재했다면 지금은 그의 간격이나 아니면 구별이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들이 다른 여타 산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타 산업들이 그 산업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자들이나 이용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구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는 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대에서 잡지 사업 전체의 맥락을 보면 어쨌든 간에 오늘은 잡지 사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영상 사업이 주체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 사업을 위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모든 콘텐츠를 기존의 시각이나 활자에서 보는 시대에서 다 영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활자 매체의 산업들은 기존의 산업에서 조금씩 축소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 세계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 잡지 시장 규모도 최근 들어서 점점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이건 단순히 매체 출판이나 이런 그 생산성의 감소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관 산업의 축소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도 당연히 국내 잡지 사업도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매출 비율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산업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그거에 관련된 수용자들의 인식이나 수용자들의 미디어 사용 경향들이 변하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 잡지 사업도 2014년 기준으로 18,314명에서 22,153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도 밑에 기준을 보면 여기 도표상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7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종사자 수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개별적인 아마 잡지사들의 기본적인 브랜드, 주력으로 된 어떤 업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독립잡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소량으로 만든다는 특징 이런 분기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정기적이고 굉장히 혼합적인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특성도 굉장히 개성적이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이제 발표하신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그런 유통 구조도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잡지 매체에 대해서는 영세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을 중심하기보다는 독립 서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직접 잡지사가 직접 유통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도 광고 수익 전체가 잡지사 전체에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 잡지 자체의 특성상 광고 수익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없다는 것은 컨텐츠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광고가 없다는 건 운영이나 아니면 수익 면에서 굉장히 나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니라 광고가 없다는 게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잡지도 2000년대 이후로 1인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출판이나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것은 충분히 있었지만 1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독립잡지가 추세상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도약의 개념은 아마 수가 는 건 아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독립잡지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예상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MZ 세대다, MZ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G 세대를 합쳐서 우리가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1,700만, 2019년 기준으로 1,700만으로 국내 인구 34%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과 소비가 가능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잡지 산업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지금 MZ 세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막 총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력도 가장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익도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행복을 중시하는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마케팅 구성 굉장히 많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근거들은 성장 시기 내내 학업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대다 그런데 그전 세대도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확실한 건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MZ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마케팅 보고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사회를 보면 기존에 있던 질서나 기존에 있던 어떤 미디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서 이제 기레기다 이런 말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접근하려는 정보가 불평등하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불만을 표시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기존 세대에 대한 가치에 가장 큰 손해를 봤다고 해요. 상대적인 어떤 피해의식이 가장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소통하고 사회적 건강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MZ 세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분노적이면서 굉장히 소통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면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 굉장히 모순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이래서 미디어 산업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얘기겠죠. 넘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넘겨버렸네요. 그 슬라이드가 넘어갔으니까 MZ 세대 그 미디어 형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식주의 기준으로 굉장히 소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화 사업에 아니면 문화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초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품이나 문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주고 산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마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사용 입장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온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상품의 소비나 상품의 이용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사거나 뭐 덕후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팬덤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표현을 이런 식의 미디어 상품이나 미디어 상품에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가 호소될 수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걸 좋아하는 무조건 싼 것만을 어필하는 그런 세대 같지는 않은 뭐 싸면 좋지만 싼 거에 플러스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라고 연결해서 보면 다양한 문화 상품을 소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B급 정서라고 요즘 최근에 한 3, 4년간에 많이 되는데 뭐 리트로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보면 이런 것들도 기존에 소비했던 어떤 문화 상품이나 문화 콘텐츠와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급 정서라는 부분들은 임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세대의 미디어 형태를 구분하는 거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 3, 4년간은 대다수의 문화 상품이나 대다수의 문화 콘텐츠에 굉장히 적용되는 강력한 어떤 선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독립서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거 독립잡지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독립서점과 오버랩되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서점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게 될 텐데, 독립서점은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서점 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아니면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사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서점을 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한 MZ 세대하고 특징인 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돈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 표현되는 욕구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독립서점 보면 이제 독립출판물 밑에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독립출판물을 담당하는 서점에 그러니까 대중적인 서점보다는 어떤 독립 잡지이건 아니면 독립출판사 이런 걸 주로 다루는 서점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시들이 많은 뭐 여행 전문 서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큐레이션하는 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콘서트도 하고 무슨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는 이런 복합 서점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지역의 공간을 어떤 지역 사회나 지역 지자체 공간을 제시하는 걸 하는 그런 독립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서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물론 이것도 독립잡지처럼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특히 독립잡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서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독립잡지가 노출되고 독립잡지 이용자들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같은 그런 플랫폼의 역할도 독립잡지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독립잡지의 어떤 잡지로서의 어떤 가치나 활용도를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형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기반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독립서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잡지에 대해서 주로 보는 사례는 아니라서 이제 외부의 다른 매체를 분석하는 툴을 잠깐 하는데,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분석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소비층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층을 우리가 생각해낼 때 많이 적용하는 그런 분석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블루오션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블루오션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분석 툴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을 낮추고, 기존에 있던 산업에 적용된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부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새로운 구매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석 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쓰는, 뭐 일반적인 산업에서도 많이 쓰는,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많이 쓰는 그런 분석 툴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는, 아니면 기존적으로 일상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제거해서 비용을 낮출까, 지역시장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붉은 색깔이 기존에 있던 우리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얼마나 감소해서 비용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필요한 걸 얼마나 제거할 것인가 라는 비용 측면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적용 대상이나 아니면 상품 형태나 아니면 유통 형태를 받아들여서 가치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잠깐 적용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앞서 발표하신 때 현대 발표에 거의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잡지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모듈화는 이제 보통 생산 공정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모든 생산 단위를 굉장히 표준화시킨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접근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흔히 보면 우리가 잡지 산업도 마찬가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보통은 제작자 위주 아니면 어떤 창조자 위주였다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작업을 표준화시켜서 제작자를 단순한 표준화 동수형시켜서 불필요한 걸 끌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독립잡지 같은 건 포기할 건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잡지가 모든 이 디자인 부분이나 아니면 컨텐츠 부분이나 유통 부분이나 아니면 기반 커스텀 서비스 부분을 다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공장처럼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단순한 표현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에너지나 아니면 특별한 인력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 부분에서, 기획 단계에서도 기획 자체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인력은 어떻게 단순화시킬 거며, 거기에 들어갈 어떤 취재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얼마나 단순화시킬 건지도 기획 단계에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 단위에서도 단순히 이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가 노드화되면 다른 어떤 기존에 있던 컨텐츠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가 하나의 완결된 아티스트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러 생산 도구 중에 하나의 도구를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기획 단계부터 제작 단계까지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을 보면 제작 인력이 모두하는데 이건 아마 제가 앞에 발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가능할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모든 제작 인력을 모듈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한 팀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생산 주체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협업 가능하게 어떤 형태를 제작 인력을 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서 독립잡지 1인 미디어라고 판단한다면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모든 잡지 기획부터 컨텐츠 기획부터 취재, 디자인, 유통, 생산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끊임없이 외부 요인을 쓸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외부 요인을 쓸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정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비용이나 인력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용 최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했던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을 요즘 많이 분석합니다. 넷플릭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라볼 때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넷플릭스가 성공한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 때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실제 제작의 비용을 최대화시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고객이나 여러 가지 이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어떤 컨텐츠가 우리가 대상할 이 이용자들의 가장 최적일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어떤 그 타겟을 유도할 수 있을까를 정교하게 고민해서 가장 최적그러니까 팔럿이나 실제 본 제작에 들어가야 될 비용 이외에 나머지는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이제 옵티마이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저가시켜서 실제 비용, 그러니까 꼭 생산에 들어갈 비용 이외에 나머지는 굉장히 줄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지금 막 성공한 기초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넷플릭스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다양한 콘텐츠를 올린다는 거 핵심이지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이런 기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적 효과를 낼까라는 걸 적용해보고 그래서 또 비슷하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죠. 니치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주류 마켓에서 공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류 마켓에서 주로 공급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이 집중하게 되면 주류 마켓이 타겟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주로 어떤 유명인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떴거나 아니면 팟캐스트 같은 사람들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캐스팅비가 줄어든다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류 마켓이 충족시키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차별된 컨텐츠 제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잡지도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컨텐츠, 기획하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유형에서 세밀화된 어떤 타겟팅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독립잡지의 가장 특성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독창적인 그런 컨텐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을 협업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비주류적인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독립적 유통이나 판매 채널이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판매 채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독립서점이다, 지역도서관이다, 지역박물관이다, 지역사회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판매 채널의 유통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긴꼬리 법칙이라고 많이 해요. 롱테일 법칙이라고 많이 해서 어떤 킬러 콘텐츠에 의해서 어떤 다량의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켜서 수익을 나타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나요? 정리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잡지는 이제 아까 본 브랜드 이미지라고 했었는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잡지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1년에 1년에 2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독립잡지가 갖고 있던 어떤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는 독립잡지, 그 해당 독립잡지가 없어져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앞에 발표하신 그 대표자님 발표대로 잡지하고 별개로 크리에이터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잡지의 브랜드라고 해서 저 창조자가 만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스트리머들에 봤을 때도 보면 채널을 여러 개 만들지만 실제로 이 채널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채널인지 거기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호응해서 어떤 이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독립잡지의 경험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이미지들, 그러니까 내가 독립잡지에 사본 사람이야, 아니면 독립잡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는 이런 이 소통이나 유대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형성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해당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이미지를 구성해서 사람들이 이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이 잡지나 아니면 이 크리에이터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MZ 세대가 어떻게 독립잡지의 수용성을 높이는가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대표님도 발표하셨지만 독립잡지가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독립잡지가 기본적으로 그 이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잡지가 이 일반 특히 MZ 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세대들한테 포용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잡지가 생산되는 게 필요하고 생산되기 위해서 여러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한두 개의 독립잡지가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독립잡지 중심으로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독립잡지를 중심으로 채널로서 이렇게 그 독립서점, 뭐 지역도서관, 박물관 같은 이런 유통 채널, 그리고 뭐 자유기구가 언더그라운드 예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급장, 그리고 기본적인 수용자의 MZ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고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종료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니 바이럴 마케팅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만약 이게 독립잡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살아남는 독립잡지가 있다면 밖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소수의 기본 그 생태계가 확립이 되고 이 기본 생태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어색하겠네요. 그래서 이 독립잡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립잡지 개별적인 것보다는 독립잡지 전체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보여드린 생태계의 주체들끼리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협업관계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독립잡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들을 다른 이 주체들이 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독립잡지하고 독립서점이 협업관계를 이룬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 물리적 실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리적 실제성은 대한 확대성은 형태로 연결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독립잡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립잡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서로 상호 지원하고 서로 협력해서 유인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인구가 줄어드는 얘기가 예전에 개인 홈페이지가 싸이월드 같은 것도 싸이월드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싸이월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명히 줄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콘텐츠 가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독립잡지만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적용되는 거라서 독립잡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립잡지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 같은 기능들을 한두 독립잡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 교육사업 하시고 교육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교수님 좋은 내용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토론자들 앞에 있는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예, 오늘 잡지 수용자의 재발견, MZ 세대와 잡지 미디어라는 주제로 두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많은 정보와 또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토론자들한테 시간 많이 주고하고 있는데 빨리들 나오세요. 네. 예, 토론자들 자리 잡는 동안에 좀 그 현상이 세대 간의 차이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MZ 세대가 이제 영상 세대, 지금 이제 젊은 세대도 영상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은 아무래도 감성이죠. 거기에 비해서 잡지는 읽기 중심의 이성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는 영상 매체의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나친 감성적 그 미디어 소비가 과연 장기적으로 올바르냐 하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이 독립 잡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고요. 앞으로 독립 잡지가 지나친 감성 매체 중심의 지금의 현상을 좀 풀어나가는 유날도 같은 소금 같은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고사에 이제 토론자들이 자리를 하셨네요. 네, 네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예정된 시간 한 12분 정도 남았네요. 예, 소개를 생략하고요. 바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예, 한 10분 준비하셨으면은 지금부터 빨리 3분으로 축약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회장님께서 시간을 또 준수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끌고 있는데 빨리 갑작스럽게 3분 얘기하니까 지금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네 분의 그래도 그 토론자 중에서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으신 지 오래되신 그래도 준비가 3분 안에 빨리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혜리 컬처 미디어의 기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토론을 해주시죠. 네. 저희 미디어 쪽에서 많이 있는데 원래 세대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대를 바라보는 구분과 기준이 연령 중심이었어요. 지금 현재 MZ 세대도 태어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나홀로 세대라든가 혼밥 세대라든가 문화적인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을 근거로 해서 세대를 구분하기로 하는데 오늘 발제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세션에서 1세션과 2세션에서 나눠서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딴짓 그 출판사 대표님 발표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에도 이 딴짓 독립잡지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과 공익성의 확대 방안과 또 수익성의 확대 방안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공공 영역의 확대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세대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만남 혹은 연결 이런 것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다른 연구에서 보니까 신중년 세대들의 그 미디어 이용 형태라든가 OTT 활용도 많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MZ 세대를 위한 딴짓이 아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딴짓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건 공공의 영역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익성 확대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콘텐츠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딴짓 그 독립잡지가 이게 잡지지만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들과 한번 그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오디오북이라든가
또 공연을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기한다든가. 그래서 추후에 지금의 수익 구조보다는 현재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인 콘텐츠 IP, 콘텐츠 IP까지도 확대해서 저는 고유 콘텐츠의 그 어떤 지적재산권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퀄리티가 향상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 모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정훈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요, 저는 이제 그 잡지 미디어 수용성 증진 방안이라고 해서 MZ 세대는 전반적으로 잡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독립 잡지를 의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내용 구성이 더 좋았겠다. 예컨대 MZ 세대가 독립 잡지 이용 빈도가 월등히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독립 잡지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인지도가 높다라든가 이런 어떤 통계치나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좀 더 내용이 탄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MZ 세대는 독립 잡지보다는 넷플릭스나 OTT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 여기서 제시된 수익 모델 생태계, 독립잡지의 생태계 그림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한 가지 조금 고민해 주실 부분들이, 지금 넷플릭스나 다른 OTT들이 구독 경제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저는 독립잡지는 오히려 구독 경제라기보다는 내용의 확장과 대상의 확장을 통해서 다른 어떤 콘텐츠, 큐레이션 이런 정말 독립잡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그 타겟에 대한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독 경제일 경우에는 다른 메리트 있는 콘텐츠들이 연계되어야만이 그게 구독이 지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조금 독립잡지스러운 수익 모델, 그러니까 보다 더 큐레이션화되고 세분화되고 타깃이 집중된 수익 모델이 제시되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업계에서 토론을 해주시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김정현 에이포릿 대표님. 안녕하세요. 페이버릿 매거진의 공동 발행이자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정현이고요.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저희 매거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비정기 간행이고요. 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그에 해당되는 팀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딴짓 매거진을 발표하셨던 대표님의 그 발표문이 거의 저희가 행하고 있는 되게 비슷한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매거진의 그 판매량에만 의존하진 않고, 사실 매거진 콘텐츠를 코어로 기반으로 뭐 오프라인 이벤트를 연다거나, 혹은 그거를 보고 이제 콘텐츠 제안을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로 사실 수익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겨레 주간화에 이제 나만의 콘텐츠로 독립 매거진 만들기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4기까지 진행 중이고, 이제 올 12월까지 해서 총 5번 이제 참관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오시는 분들 그 기획을 들어보면 사실 기성 매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규모 타겟팅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 기획으로 많이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같이 이제 매거진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거진의 힘은 지속 가능해야지 매거진으로서 역할이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만드는 것보다 이제 그 수익을 내고 어쨌든 지속 유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성 매체는 어떻게 보면 광고 기반으로 혹은 뭔가 지속을 했다면, 지금의 독립 매거진, 독립 출판시는 사실 광고로서 유지를 하는 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자의 매거진 혹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라, 아마 대부분 여기에 오시는 이제 독립 매거진
관련된 분은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지속 가능한 부분을 각자만의 방식대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자주 만들어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속 유지를 하는 쪽에 좀 더 많은 지원과 좀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프로를 다 마치고 나면 저로 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용기 또 상당히 이제 이 분야를 잘 아시니까 아마 토론자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학부생을 토론을 맡기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선호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MZ 시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하루자 하는 방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세션에서 발표해주신 그 딴짓이라는 잡지는 딴짓이라는 길을 그 MZ 세대들에게 제안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MZ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잡지랑 엄청 친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친근하지 않는 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해요, 잡지를. 그래서 저는 질문이 제가 많은 게 많이 없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딴짓 대표님께서 독바 같은 모임을 해서 독자들을 장려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열므로써 신규 독자들의 유입도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을 다 할 수 없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그런 독자들을 장려할 수 있는 모임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친 건가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미양 교수님, 이세가 잘못됐네요. 수원여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전미양 수원여대 교수님. 네, 네, 교수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 그래도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2세가 끝난 상태라서 네, 제가 지금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이고 그리고 그전부터 전 잡지를 굉장히 많이 봐온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패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즐기고 싶은 문화에 대한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들도 많이 얻었었는데, 이 MZ세대들은 사실상 제가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만 찾아서 보는 그런 세대들이라, 이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면서 얘네들 보면 어디서 이 옷과 그리고 먹는 것과 그리고 집도 자기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들인데, 이 잡지를 이제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웹 잡지들이 한국에 건너오면서 있었던 잡지하고 또 여기 독립 잡지를 볼 때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 이 딴지 저도 질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좀 하고 싶은데, 딴지 대표님께서는 이 각자 이 독립 잡지를 만들면서 항상 콘텐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항상 이해할 때 아이디어 회의를 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셔서 항상 다른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실까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기획회의를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치신 건가요? 아니, 도중에 질문하고 또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낼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네 분의 토론자께서 이제 몇 가지 제안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 다 들어가시기에는 이제 시간이 우리가 여유롭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우리 박철웅 대표께서 답변하기 많은 것 같아요. 이종훈 교수님 하실 얘기 따로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박철웅 대표께서 이제 이 세션을 마무리하는 단계니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이종훈 교수님께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마 오셨을 거예요. 또 그런
하실 일까지 담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대표님이니까 3분 같이 드릴게요. 네, 빠르게 랩하듯이 해야겠네요. 일단 맨 처음에 이사님께서 제안 주셨던 부분 저희가 잘 고민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보리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이 독립잡지 대표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브랜드 개발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하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일단 답변을 드리면 질문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커뮤니티,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재의 충성도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제가 지금 그 오디오 클립이나 혹은 그 팟빵 같은 팟캐스트라고 하죠. 이 오디오 방송도 저희가 진행한 지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렇게 독자들이 새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좌절이 있는 것은 저희가 구독자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 5,000명이라서 한 번 조회를 업로드를 하면 그거의 청취율 수가 한 2만 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잡지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제작에 대한 의미를 좀 약간 회고하게 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책 자체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을 요즘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기획회를 이제 당연히 하지만 저희 잡지가 제 생각에는 저희 독자들과 가장 잘 소통하고 주제를 잘 짚을 수 있는 이유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저희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내부적인 고민에서 밖으로 주제가 이끌어져 나오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물론 이제 뭐 40, 50대로 진출하고 싶지만 과연 그들의 당사자성 가장 명확한 지점을 제가 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독립잡지 쪽에서는 니치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있었지만 저희 뭐 새로운 멤버가 40대가 구성이 된다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안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독립잡지 업계와 이 잡지업계 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도움, 지지 혹은 플랫폼에 대한 개발 어떤 저희가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를 해서 정말 많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영상 중심의 1인 미디어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2020년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독립잡지라고 하는 새로운 1인 미디어에 대한 주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토론 사회를 맡은 분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요. 앞으로 독립잡지가 지속 가능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오늘 학회에서 많은 토론 발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 모두가 우리 독립잡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박준홍 대표님, 이종훈 교수님 또는 네 분의 토론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